네, 안녕하세요. 한림논술의 이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순서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길게는 말을 못 하고요. 한 15분 정도 해서 제 코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고요. 네, 접니다. 저고 제 수업의 이름은 키움 논술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사실은 논술에 잘 모르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을 논술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지 않은 친구들을 잘 키워서 합격까지 제가 이제 뒤에서 뒷받침해 준다 이런 의미에서 키움 논술이라고 지었고요. 일단 이번에는 12월 27일 금요일 날 첫 번째 수업이 개강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금요일 날이지만요.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월요일 빼고 제가 주중에 이제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논술 부분이나 입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클리닉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러니까 제 양력입니다. 이거는 나누어 드린 팜플렛? 네, 종이에 있을 거고요. 지금 저는 여기에서는 논술 강사는 20년 가까이, 20년 사실은 조금 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래탐구에서는 입시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상담이나 아니면 특히 고3들도 입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단지 성적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잘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력을 쌓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보시면 저는 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시작이 쉬운 논술, 과정에 쌓이는 논술, 결과에 만족하는 논술, 이렇게 이제 제 수업에 어떤 첫 번째 모토를 잡아봤었는데요. 왜냐하면 논술은 실제로는 아이들한테 이제 논술을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의 내신에서 국어와 관련된 비문학 어떤 문제를 풀어본 적도 있고, 수능에서도 끊임없이 사탐이나 국어의 비문학이나 또는 문학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렵진 않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수능에 나오는 지문을 본 적도 있는데 논술에서 나오는 제시문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하는 지점이 뭐냐면, 이제까지 아이들이 익숙하게 경험했었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번호가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방식이거나, 만약에 문장을 쓰더라도 단답형 논술에 불과했었거든요. 길게 자기의 생각을 써본 경험이 별로 없을 거예요. 특히나 우리 세대처럼 활자에 익숙하거나 글쓰기를 싫든 좋든 해야지만 됐던 어떤 학창시절이 있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글을 읽고 글을 이해하고 그 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쓰는 경험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합니다. 네, 어려워해서 처음에는 자기가 쓰기는 써요. 이제 수업 시간에 쓰라고 하면 쓰기는 쓰는데 나중에 첨삭할 때 이거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썼어? 라고 하면 이걸 제가 썼어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지만 시작이 엄청 쉽지도 않다라는 점에서 저는 시작을 조금 쉽게 가르친다라는 걸 제 수업의 어떤 특징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과정이 쌓이는 논술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러니까 원래 수시에서 논술이라고 하는 건 다른 전형과는 다르게 수능과 같이 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은 학교의 내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반면 논술은 수능 최저 조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즘은 수능 최저 조건 2 빼고 내신 반영 없이 논술로 100%로 뽑는 대학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아이들이 수능 공부하는데 논술이 큰 방해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해진 양만 예전에는 시켰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조금 많이 숙제라든지 아니면 다시 쓰기라든지 그런 걸 좀 빽빽하게 시키는 편이거든요. 특히 언제부터 그렇게 하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고요. 쓰기나 읽기나 분석하기가 익숙해지고 이제 논술 말고는 다른 쪽에 어떤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름방학 때부터는 엄청나게 조금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합격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글쓰기 하는 거 힘들었는데 숙제 많이 내주고 이래서 힘들었는데 할 것도 많은데 그래도 그렇게 한 게 자기가 합격하는데 되게 중요한 어떤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정에 쌓이는 논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과에 만족하는 건 합격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에 만족하는 논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8개의 어떤 특징이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부분은 8개 문제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따가 순서를 맡으신 선생님들이 요 8개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겹치지 않게 이 부분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인문 논술은 8개의 문제 유형을 기본적으로 배워야지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유형이 요약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8번째는 문제 해결형까지 그러니까 문제 유형에 따라서 독해를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글을 쓰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배우는 요약하기와 보통 세 번째 배우는 단원인 비교 분석형이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답안을 쓰는 방식이나 분석하는 방식이 달라야지만 되거든요. 그런데 왜 8개 유형이냐? 지금 현재 인문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 한 30개 내외 정도가 되는데 그 대학들에서 8개 문제 유형을 조합을 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비교 분석형이랑 설명형이랑 조합해서 나온다라든지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가장 8개 문제 유형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편인데 첫 번째 문제가 분류형과 요약형이 나온다라든지 두 번째 문제 유형이 설명형과 평가형 그리고 도표를 분석하는 문제 유형이 나온다라든지 이렇게 8개 문제 유형에서 조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지원하든지 간에 8개 문제 유형부터 차근차근히 시작을 해서 쌓아야지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조그만한 어떤 형태의 논술 교습소 또는 공부방 같은 데서 논술을 배워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대학의 기출문제 풀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그 문제와 그 문제와 유사한 형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조금 바꿔놓으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학에서 공식을 공부하는 거는 그 공식을 설명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공식을 가지고 응용한 문제도 풀 수 있게끔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8개 문제 유형을 차근차근히 익힌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뭐 당연히 1대1로 대면 첨삭 들어가는 거 하고 쭉 이렇게 다시 쓰기를 많이 시키고 한다. 이런 게 이제 제 수업의 특징인데 이거를 사실은 말씀드리려고 갖고 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학종이나 논술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없는데 오늘 다관왕 합격관에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합격 사례는 이 친구는 내신은 4, 5등급 정도 되는 일반고 여고 학생이거든요. 그런데 수능 점수는 3호, 4사, 5 정도가 나왔어요. 3호, 4사, 5 정도가 나왔는데 본인은 문헌정보학과를 굉장히 원하는 학생이거든요. 그런데 내신 4등급 정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인서울에는 그렇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본인 자체가 도서부 활동 등으로 문헌정보학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명지대에 합격한 거고요. 실제로는 4등급이나 5등급 내신이면 대신대나 신한대 정도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가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논술로는 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에 합격을 했거든요. 이런 친구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고3을 상담을 하다가 보면 중계
서해 지역의 일반고의 내신 3등급, 일반고가 중요합니다. 일반고가 중요한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일반고인지 자사고인지가 조금 나누어지니까 수능 점수는 이렇게 이제 나오는 편이고요. 학생부는 평범하거나 그냥 조금 부족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어떤 학교 활동을 하기보다는 내신을 열심히 했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학종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이 정도입니다. 3등급 대 내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지금 2합 5를 맞출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쓸 수 있는 학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경희대나 건대나 동국대나 숙명여대처럼 2합 5에 해당하는 대학들이 좀 있으니까 이거는 마지막 순서에 수시에서의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조건과 논술의 상관관계 말씀하실 때 잘 들으면 아 이게 그런 의미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이제 2025학년도에 논술 2관왕, 논술은 사실은 이미 정해진 성적을 가지고 원서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불투명한 불확실하거나 로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수능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원서를 넣기 때문에 이미 받은 내신 성적으로 원서를 넣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과는 좀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약간 불확실성이 또는 불투명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논술은 하나만 합격을 해도 되게 잘한 거예요. 애들이 보통 6논술 쓰는 애들이 선생님 저 하나밖에 합격을 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대학생이 되면 야 네가 지금 보기 겨운 소리를 하지 하나 합격한 게 얼마나 어려운데 라고 하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가르쳤었던 학생들 중에서 2관왕이 2명이 나왔어요. 근데 첫 번째 아이가 이름이 조금 독특한 이름이라서 그냥 제가 김땡땡이라고 이제 그냥 했습니다. 김땡땡 최종 그 수능 성적은 38514거든요. 네. 수학이 8이에요. 국어가 3. 얘가 3월달 모의고사가 어땠냐면 국어가 1등급이고 수학이 9등급. 완벽한 수포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3월달에. 너 수학 풀었어? 안 풀었어? 그랬더니 또 풀었대. 네. 앞에 거는 좀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어땠어? 그랬더니 차라리 한 번으로 찍고 쉴 걸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수학에 별로 일찌감치 수학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친구거든요. 예, 친구인데 이 친구 숙명여대와 덕성여대에 동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면 얘가 지금 안 보이셔서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제 제 그 팜플렛 자료에다가 요거 넣어놨는데 보시면 글을 잘 써요. 글을 좀 맛깔나게 잘 쓰는데 겨울방학 때 시작하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한 달 정도 늦게 들어온 친구입니다. 보통 그러면 조금 까다로운 비교 분석형을 이미 배운 상태라서 그 전에 수업했었던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숙제를 조금 해가지고 와라라고 했는데 보는 순간 아 얘는 논술로 조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요즘 애들이 글을 많이 쓰는 어떤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100명을 가르쳐 보면 그 중에 한두 명 정도는 글에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저는 후기 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글쓰기도 싫어하고 글 읽기도 싫어했다라는 거 몰랐어요. 원래 그런 거 좀 좋아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글 쓰는 거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다라고 했는데 얘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 점수가 이걸로 대학을 갈 수 있어? 거기다가 숙대나 덕성여대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내신도 6등급이기 때문에 학생부 전형은 아예 꿈도 못 꾸는 일반고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되게 절박함이 있었어요. 굉장히 제가 예뻐했었던 몇 명 아이들 중에 한 명인데 뭐가 절박감이 있었냐면 자기는 논술 말고는 대학을 꿈꿀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이미 없어요. 수학은 재수하거나 삼수하지 않는 한은 지금의 상태에서 끌어올리기가 어렵고 천상해야 될 거는 국어나 영어나 사탐인데 보니까 영어는 영어 단어가 많이 안 돼가지고 4등급 아니면 5등급 정도 나오는 그 정도거든요. 근데 숙제를 내면 엄청 열심히 해와요. 제가 숙제를 조금 많이 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써가지고 와야 되는 숙제를 수업 시간에 쓰는 거 빼고 2개나 3개를 주면 다른 친구는 하나나 2개 정도 해오는데 이 친구는 3개 다 해옵니다. 예. 그래서
원래도 잘 쓸 수 있는 재능이 있었는데 그 재능이 연습을 통해서 조금 더 좋아졌다. 예. 그래서 이 친구, 예. 제가 합격하면 집 사달라 그랬거든요, 애들한테. 야, 이 정도의 성적으로 합격하면 선생님이 집 사줘야지 해가지고 합격했다 그래서 집은 마련해 놨냐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있는 친구도 얘도 이제 겨울방학부터 제가 그러니까 저희들 말로는 옆에 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학생에 해당하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수능이 못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수학이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 아이들이 국어나 영어나 사탐은 괜찮은데 문제는 수학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이과가 나눠지지 않고 수학을 계속 자연계열 애들이 밀어내니까 우리가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닌데 상대평가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였는데 얘는 어떤 친구냐면 이 친구도 여학생이고 앞 친구도 여학생인데 얘는 여학생 치고는 글이 굉장히 깔끔해요. 간략해요. 너무. 그래서 제가 얘한테 살은 없고 뼈대만 있는 논리적인 분석력은 좋은데 좀 풍부하게 설명하는 거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논술 합격 후기를 적어오는 걸 보더라도 앞에 있는 친구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죠. 예. 자,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친구도 그런 어떤 본인의 단점을 알고 굉장히 열심히 고치려고 노력했었던 친구고요. 최근에는 이제 합격 소식 저한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숙대를 가야 될지 홍익대를 가야 될지 고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행복한 고민 중인 그런 친구라고 볼 수 있고 이 두 친구 이외에도 뭐 서울여대라든지 세종대라든지 이런데 제가 이제 파이널 맞거나 그 전에 가르쳤던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합격을 이제 저한테 전하고 있거든요. 그 뒤에 있는 어떤 합격 내용들도 있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요거는 제가 난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 때문에 논술을 나중에 하는 건 안 돼요. 예, 안 돼요. 많이 일찍부터 조금씩 계속 하면서 꾸준히 쌓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 고3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런데 위에 형제가 있다면 고3이 얼마나 멘탈의 시간인지 멘탈 관리를 해야지만 되는 시간인지 알 수 있는데 여름방학 때 논술을 시작한다? 그래서 합격한 애다? 걔는 특출난 애라서 소문이 나는 거고요. 그냥 글 읽고 글쓰기 이런 것들은 아주 그러니까 시간을 좀 오래 들여서 조금씩 길게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근데 여름방학 때 되면 수능도 마무리해야 되지, 그리고 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도 준비해야 되지, 거기다 논술도 시작한다?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논술은 조금 일찍 시작해서 차근차근히 준비하는 게 좋다. 이게 1년 스케줄이거든요. 1년 스케줄인데 3월 달에 겨울방학에는 수학이나 국어 이렇게 수능 과목 열심히 하고 일단은 논술은 3월에 해야지. 3월 달에 3월 모의고사 있어요. 그거 끝나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3월 모의고사 끝나는 순간 1학기 중간고사 시작입니다. 중간고사 대비해야 되거든요. 3학년 1학기 때까지 어쨌든 내신이 반영되니까 그 스케줄 하다가 보면 5월달. 근데 예전에는 5월달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작년부터 5월달부터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논술을 따로 준비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여유나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겨울방학부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4시간 와서 쓰기 하고 숙제는 다시 쓰기. 숙제를 많이 내주는 시기는 1학기 중반부터 제가 좀 많이 내주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 순서가 이제 끝나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제 수업 이름은 키움 논술이고요. 27일 금요일 날 첫 번째 수업이 개강할 예정이고 필요한 경우에 논술 클리닉도 이제 운영을 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에서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